자, 이번 시간에는 계기 및 보안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모든 계기라든가 그 다음에 편리성을 위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계기 장치에서 속도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주행할 때 계기판에 그 속도계 있죠?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도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느냐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킬로미터 per hour로 표시합니다.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느냐. 우리 보통 120이다. 그러면은 1시간에 120km를 간다는 그런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변속기 출력축에서 속도계 구동 케이블을 통해서 구동된다. 기관이 가동되고 변속기로 들어오죠. 그래서 변속기에서 몇 단을 선택하고 그 상태에서 곧 출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변속을 다 끝나고 나서 출력축의 맨 끝부분에서 검출을 합니다. 거기에 헬리컬 기어를 쓰든가 하여튼 뭐 해가지고 거기서 돌아가는 속도를 전자식으로 감지를 해서 현재 속도가 어느 정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바퀴 지름이나 여러 가지 계산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속도계입니다. 여기는 종류에는 원심력식과 자기식이 있는데 현재는 자기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구자석의 자력에 의해서 발생한 맴돌이 전류와 영구자석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침이 돌아가는 계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속도계 같은 거 분리도 막 하고 조작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근래는 이 속도계 분리 못합니다. 이 변조가 가능해서 변조를 하게 되면 차량의 주행 거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중고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식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뛴 거리를 보면은 총 주행 거리를 보면 한 5만이야.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개조를 해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새는 거기 봉인돼서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온도계. 이거는 엔진의 현재 온도를 우리가 운전석에서 또 알아야 되겠죠. 이게 너무 과열이 되게 되면 오버히팅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온도를 재는데 어디서 재느냐? 우리 엔진 배울 때 배우셨죠? 냉각수 계통을 배울 때 식혀진 냉각수가 블록으로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블록을 식혀주고 위로 올라가. 그래서 헤드에 가서 헤드에서 토출이 되는데 가장 뜨거운 물은 다 데워진 물이 헤드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 서머스타트도 있죠. 바로 거기에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곳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린더 헤드 물자켓부에서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한다. 거기에는 종류는 부어든 튜브식과 전기식이 있는데 전기식에서는 밸런싱 코일식, 서머스타트 바이메탈식, 그 다음에 바이메탈 저항식이 있다. 그 다음에 유압계. 이건 엔진 오일이 지금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일의 흐름이 정확하지 않으면 엔진이 쩔어붙죠. 늘러붙어요. 소결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엔진의 오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유압계입니다. 따라서 부어든 튜브식, 전기식은 밸런싱 코일식, 서머스텝 바이메탈식, 바이메탈 저항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압 경고등이 있죠. 그래서 계기판에 유압이 규정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이 없다든가 또는 너무 그 유압이 너무 낮다든가 이랬을 때에 유압 경고등이 들어와서 이거 점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가 바로 유압계의 유압 경고등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계. 연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래서 연료 탱크 내에 연료량을 표시하는데 밸런싱 코일식, 서머스탯식, 바이메탈 저항식 이런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류계. 배터리에서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현재 제대로 되고 있는지 축전지의 충반정 상태와 크기를 표시하는데 근데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현재 전류가 얼마가 나온다 이건 거의 없어요. 그냥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만 알려주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차지등이라고 하는데 발전기 L단자에서 상쇄돼 가지고 충전 경고등이 불이 들어오게끔 하거나 아니면 꺼지게 해주거나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전류계가 있다. 그 다음에 전기 회로를 보게 되면 이제 각종 전기 장치에 들어가는 자동차의 전기에서 각종 배선들이 많죠. 그 배선들에서는 그 배선의 기호와 컬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W, B, R, 뭐 G, L, Y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따른 색깔은 그 영문 그대로예요. 흰색, 화이트, 뭐 검정색, 블랙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별로 있다. 그 다음에 배선의 표시는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0.85 RW다 그러면은 0.85는 전선의 단면적입니다. 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R은 바탕색이고 W는 줄색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탕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줄색이에요. 그래서 R은 뭐예요? R은 적색이죠. 적색 바탕에 W가 뭐지? 흰색이잖아. 그러니까
적색 바탕 빨간색의 흰 줄이 가져 있는 전선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선의 두께는 0.85 cm 제곱 요 정도의 단면적을 갖고 있는 전선의 굵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퓨즈가 있죠. 퓨즈의 주 목적이 뭐야? 과전류라든가 했을 때 잘못됐을 때 그 목적물을 소선되지 않게 미리 전선을 차단시키는 것이 바로 퓨즈입니다. 그래서 전기로에 직렬로 설치된다는 거. 단락 및 누전에 의해서 과대 전류가 흐르면 차단돼서 전류의 흐름을 방지해준다. 회로에 합선이 되면 퓨즈가 단선돼서 전류 흐름을 차단하고 퓨즈는 납과 주석의 합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 과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든가 하게 되면은 열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열로 인해서 끊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녹아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즈의 역할입니다. 휴즈 단선의 원인을 보게 되면 회로의 합선에 의해서 과다한 전류가 흘렀을 때, 그리고 퓨즈가 부식되었을 때, 그리고 퓨즈가 접촉이 불량할 때, 이럴 때 퓨즈의 단선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기 배선 작업할 때의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 배선을 차단할 때는 우리가 항상 어스, 마이너스를 먼저 띄죠. 즉 배터리에서 하는 얘기예요.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또는 전원을 차단할 때는 항상 마이너스인 어스를 먼저 제거를 해주라. 그 다음에 배선을 연결할 때는 플러스를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연결해라. 아주 지극히 단순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배선 작업장은 건조해야 된다. 왜? 습기가 있으면 자칫 누전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배선 작업 시에 접속과 차단은 신속히 하는 것이 좋다. 왜? 천천히 하게 되면 스파크가 튀어요. 그리고 우리 서지 전압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전장품들이 소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뛸 때는 확실하게 뛰고 붙일 때도 확실하게 뛰고 빨리빨리. 배선에서 저항, 전압, 전류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멀티미터를 사용한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장계통 취급 방법.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기 부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전지 마이너스를 분리한 상태에서 합니다. 각 부품들을 점검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시켜 놓고 점검해라. 그 얘기입니다. 배선 연결 부분을 분리할 때는 배선을 잡아당겨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잡아당기면 자칫 끊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잡아당기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연결 커넥터를 고정할 때는 연결 부분의 결합을 확실하게 해줘라. 그 다음에 각종 센서나 릴레이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라. 센서나 릴레이들은 굉장히 충격에 약합니다. 그래서 떨고 나게 되면 소선이 일어나니까 조심해서 다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장계통 취급 방법.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등화장치입니다. 등화장치. 라이트 같은 거. 이런 등화장치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조도는 뭔지. 조도는 바로 등화의 밝기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어느 정도 밝으냐 조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때 단위는 룩스를 씁니다. 몇 룩스냐. 그래서 아주 작은 거, 큰 거, 밝은 거, 그 다음에 약간 흐린 거, 몇 룩스, 몇 룩스. 그 룩스가 클수록 굉장히 밝습니다. 조도는 광도에 비례하고 광원의 거리에 이승에 반비례한다. 요 시험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도는 광도에 비례하고, 광도가 세면 셀수록 조도도 굉장히 밝죠. 그 다음에 광원, 거리에 이승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점점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고 계시고요.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여기서 자동차에서 가장 먼저 등화장치에서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전조등, 헤드라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 헤드라이트가 전조등인데, 전조등 회로는 안전을 고려해서 병렬 복선식으로 연결한다. 이게 뭐냐면은 모든 전장품들이 직렬되어 있는데, 만약에 헤드라이트는 하나만 두는 거 없잖아요. 오토바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라이트가 두 개야. 그런데 이걸 만약에 직렬로 연결해 버리면 라이트도 흐릴 뿐더러 만약에 하나가 고장 나면 모든 게 단선되니까 라이트가 다 안 들어오죠. 따라서 얘는 배터리에서 병렬로 따로따로 간다는 얘기야.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라이트 한 개가 고장 나더라도 하나는 계속 비출 수 있게끔, 그래서 병렬로 연결한다. 필라멘트, 반사경, 렌즈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전조등의 구조에서 나오는데요. 이 라이트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 저기 예전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예전에 자동차들은 전부 다 이런 방식이었는데, 종류가 크게 생겨서 조립형이 있어요. 조립형. 조합형이죠. 그러니까 조립형. 전구 따로, 반사경 따로, 렌즈 따로,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전구가 나가면 전구만 교환하면 되죠. 렌즈 나가면 렌즈만 또 교환하면 되죠. 그러나 요즘엔 이렇게 안 나오고 일체로 나오죠. 실드 빔 형식. 실드 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일체로 나오는 거. 이 안에 아예 필라멘트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다 못 쓰는 거야. 다 통째로 교환해야 돼. 근데 장점이 있어요. 먼지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밝죠.
렌즈가 깨지면 또 통째 교환이야. 이게 실드 B 형식이야. 그다음에 세미 실드 B 형식은 뭐냐면 요게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로 만들어 놓고 전구만 교환하는 거야. 이렇게 전구만. 그래서 만약에 전구가 불량하면 전구만 교환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세미 실드 B 형식. 그다음에 조립형은 각각 다 따로따로 렌즈 따로 반사경 따로 이런 거. 근데 단점은 뭐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데 틈새가 있죠. 틈새가 있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갈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수분이 들어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은 있다. 그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전조등 하면서 또 이런 종류가 있는 거,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구성 자체가 필라멘트, 반사경, 렌즈가 있어야 라이트의 구성이 이루어진다. 전구만 가지고 자동차 쭉 빛을 못 보내주죠. 그 빛을 모아서 보내주는 게 바로 뭐야? 반사경이죠. 그 반사경에서 나와서 빛을 다시 한 번 또 모아서 더 밝게 해주는 거, 증폭시켜주는 게 바로 렌즈입니다. 앞에 유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조등은 하이빔과 로우빔이 각각 좌우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하이빔이 뭐야? 쫙 직선으로 나가는 거야. 이 하이빔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향이라고 해서 위로 펴주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 자동차 헤드라이트 높이에서 빛이 중심선이 자동차 헤드라이트 중심선과 똑같이 높이와 같이 직선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멀리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상대방이 하고 같이 교행할 때 눈부심이 발생해서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주행빔 그러면 로우빔이야. 밑에만. 전방 10m 거리만 비출 정도면 돼요. 이 정도. 이것이 바로 우리 하이빔과 로우빔이 형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전조등 회로는 퓨즈, 라이트 스위치, 디머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조등을 작동할 때 엔진 회전 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공전 상태, 전기 부하를 받기 때문에 엔진 컴퓨터에서 전기 신호를 받아서 공연비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라이트를 켜게 되면 RPM이 올라간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전혀 안 가죠. 아니 전기 쓰는데 무슨 RPM이 왜 올라가? 요것들은 바로 공연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조등 종류 지금 나오네요. 실드 B명 전조등. 렌즈, 반사경, 필라멘트 3연소가 한 개 유닛으로 된 전구다. 실드 빔. 한 대의 덩어리로만 돼 있어요.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봉입되어 있고, 우리가 이거는 뭘로 보면 뭐 백열 전구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덩어리죠. 그래서 그 안에 가스가 들어가 있고 필라멘트 있고 유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리가 깨지든 필라멘트가 나가든 어쨌든 고장 나면 통째로 다 교환해야 되는 거. 대기 조건에 따라 반사경이 흐려지지 않는다. 사용에 따르는 광도의 변화가 적다.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조등 전체를 교환해야 된다. 세미 실드 전조등은 뭐냐면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로 되어 있고 전구만 따로 교환할 수 있는 전조등.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구만 교환하고 반사경이 흐려지기가 쉽다. 왜? 전구 입구가 약간의 공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틈새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으로 수분이라든가 또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흐려질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 전조등. 자, 필라멘트가 텅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질소가스에 미세량의 할로겐을 혼합시켜서 불활성 가스가 봉입되어 있다. 동일 용량보다 밝고 광도가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할로겐 전조등은 굉장히 밝은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할로겐 그러면 무지하게 밝은데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휘도 방전에서 HID 램프라고 하죠. 아주 우리 요즘 자동차 보면 하얀 램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게 바로 HDI 램프입니다. 좀 비싸요. 이것도. 방전관 내에 제논가스, 수은가스, 금속, 할로겐 성분 등이 봉입되어 있고 플라즈마 방전을 이용하는 장치다. 그래서 키면은 조금 있다가 탁 들어와. 서서히 들어왔다가 자기 온도가 딱 되면 그때 가장 강한 빛이 나옵니다. 광도 및 조사거리가 향상된다. 그 다음에 햇빛의 색 온도에 가까운 밝은 아주 흰색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조등보다 전력 소모량이 낮고 수명이 아주 길어. 수명이 긴 대신에 비싸고 한번 고장 나면은 색깔이 좀 변하기도 하고 아예 안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용한 것과 새 거를 딱 끼게 되면요 색 온도 차가 있어요.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 HID 램프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있어서 라이트 하나가 나가면 하나를 딱 교환하고는 야간에 이렇게 딱 보면요 색 온도가 틀려요. 색깔이 틀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두 개를 동시에 교환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거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전조등을 쓰는 자동차가 좀 밝게 쓰려고 HID 램프로 개조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검사 받으러 가면 퇴짜 맞습니다. 안 됩니다. 불법 개조입니다.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주위 밝기를
조도 센서, 포토 센서이죠. 빛을 받아서 전기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서 컴퓨터에 제어하는 이런 포토 센서로 감지해서 오토 모드에서는 헤드램프 등의 라이트를 자동으로 어두워지면 점등시키고 밝아지면 소등시키고,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이 거의 다 이래요. 전부 다가 포토 센서를 둬가지고 터널이라든가 또는 저녁에 해가 져서 좀 어둡다 싶으면 자동에다가 모드를 자동에다 놨을 때 자동으로 라이트가 들어왔다가 또는 또 터널을 나오게 되면 꺼주고 화나면 이렇게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도 센서의 역할을 보게 되면 광량 센서, CDS라고 하는데, 이 광량 센서는 뭐냐면 빛이 강할 때는 저항값이 적고 빛이 약할 때는 저항값이 커져가지고 광도전셀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외부 회로에 보내서 검출해서 이것을 컴퓨터에 보내서 컴퓨터 또는 애탁소에서 만들어가지고 빛을, 라이트를 켜주고 꺼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지시등. 우리가 선회할 때 방향을 바꿀 때 우리가 쓰죠. 그래서 플래시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인데 딱깍 해서 깜빡이라는 거. 그래서 전자 열선식, 축전기식, 수은식, 스텝 열선식, 바이메탈식 열선식 등이 있다. 방향지시등 아시죠? 좌측 우측 깜빡이. 전면 횟수가 너무 빠를 때 원인. 이때 우리가 빠르게 되면 있잖아요. 이것은 직렬로 해놨고 하기 때문에 램프의 필라멘트가 전구 하나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그 끊어진 거에 대한 전류가 이쪽 한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깜빡이가 평상시보다 깜빡깜빡하다, 내가 운전석에서 뒤쪽이든 앞쪽이든 사이드 램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램프가 전멸이 평상시보다 빠르다 그러면 전구가 하나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램프의 전격 용량이 또 규정보다 크게 되면, 자, 12V 쓰는 자동차에 24V짜리 시그널 램프를 갖다 교환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저항이 크다 보니까 한쪽으로 다 몰리는 거야. 램프 용량에 맞지 않는 릴레이를 사용했거나 플래시 유닛이 불량하거나 전조등을 시험할 경우에 집광식은 1m, 치형식은 3m다. 이게 지금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거 좀 잘못 편집이 된 것 같은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 전조등 시험, 아까 우리 전조등 배울 때 했는데, 전조등 시험할 때 집광식은 1m, 치형식은 3m. 이건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등화장치의 성능 기준. 자, 성능 기준에서 먼저 전조등을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이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트레일러 있죠?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것도 자동차지만 그거는 빼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내용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 각각 한 개씩, 4등식인 경우에는 2개를 한 개로 보는 거야. 이 4등식이 뭐냐면, 우리 자동차 앞에서 보면 라이트가 요즘 다 한 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쌍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2개씩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요즘도 있지만. 그래서 이 2등식일 경우에는 하나를 2등식이라고 하고, 4등식일 경우에는 여기 2개, 여기 2개인데 이때는 2개를 하나로 본다, 그 얘기예요. 등광색은 반드시 백색일 것. 하얀색이라는 것이 꼭 백색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전구 색깔을 봤을 때 여기 컬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백색일 것, 등광색은.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한 개 등당 광도는 주행빔은 약 15,000 칸델라. 4등식 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2,000 칸델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상 112,500 칸델라 이하. 그러니까 15,000 이상 112,500 칸델라 이하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왜? HID 램프가 굉장히 밝거든요. 변환빔은 3,000 칸델라 이상 45,000 칸델라 이하일 거 알고 계십니다. 주행빔에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 방향 또는 진행하려는 방향과 같아야 되고, 전방 10m 거리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그때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0mm 이내, 상향 진폭은 100mm 이내, 하향 진폭은 등화 설치 높이의 10분의 3 이내에 들어오도록 조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장 가서 라이트를 딱 보면은 라이트의 조사 방향을 검사하죠. 그 다음에 광도도 검사하고. 왜 이런 걸 보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보면 이쪽이 앞방향이라고 했을 때 라이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광축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좌측이고 이쪽이 우측이죠. 앞을 보면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좌 15, 이건 뭐냐면 10m 거리에서 얘기하는 거야. 좌우 30, 우좌 30, 우우 30을 잡아줘요. 이거 뭐냐면 중앙선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트가
우측처럼 똑바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서로 대항하는 자동차끼리 라이트가 서로 맞닥치면은 눈부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왼쪽 라이트는 오른쪽으로 약간 꺾어 놓는 거야. 그래서 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이쪽 면으로 30까지 갈 수 있도록 옆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좌좌 15, 좌우 30, 우우 30, 우좌 30, 우우 30. 요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십니다. 그 얘기가 조금 아까 말을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등화의 중심선은 차량 중심선 기준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좌우 대칭이 되고 공차 상태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지상 500mm 이상 1200mm 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주행 빔의 최고 강도의 합은 22,500 칸델라 이하일 것.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개등이 있죠. 안개등. 자동차 앞면에 안개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개등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황색을 쓰죠 주로. 이게 안개가 꼈을 때 흰색이면 이 수증기잖아요. 이게 물방울이잖아요. 안개라는 게. 여기 부닥쳐가지고 더 환해져요. 오히려 앞이 안 보여요. 더 환하게 하면 환하게 할수록. 이때 컬러가 있는 노란색으로 쫙 밑을 깔아주게 되면 빛의 반사가 참 희한해요. 그래서 오히려 안개등의 역할은 흰색보다는 황색이 더 낫고, 그래서 오히려 안개등을 켜게 되면은 라이트 켰을 때보다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설치한 이 내용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데, 비추는 방향은 앞면 진행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양쪽에 한 개씩 설치할 것. 그 다음에 한 개 등당 광도는 940 칸델라 이상 10,000 칸델라 이하일 것. 너무 밝으면 안 돼. 안개등의 기능으로만 가는 거야.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는데, 안개등도 백색 있는 차들이 요즘 많아요. 그죠? 그런데 백색보다는 황색일 경우가 더 잘 보인다는 거,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똑같이 황색은 황색이고 백색은 백색이 되는데 한쪽은 황색, 한쪽은 백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하고 위 높낮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차 상태에서 발광면의 가장 아래쪽이 지상 25cm 이상, 지상에서부터 25cm 이상이어야 되고, 발광면의 가장 위쪽이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가장 안쪽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설치할 것이었습니다. 전조등보다 밑에 설치돼야 되고, 지상에부터 25cm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자동차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때는 다음 내용과 같아야 됩니다.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뒷면에도 안개등 설치할 수 있어요. 이하로 설치할 것. 등화의 중심선은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한 개를 설치할 때는 차량 중심선이나 차량 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해야 된다. 차량 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해야 된다. 왜? 인도 쪽 이쪽으로 가지 마라 이게야. 그 다음에 한 개당 광도는 150 칸델라 이상 300 칸델라 이하일 것. 굉장히 약하죠. 왜? 뒤에서 오는 차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 뒤에다가 설치하는 이 안개등의 개념은 안전을 위한 겁니다. 내가 뭘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뒷차를 위한 배려예요. 현재 지금 내가 차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어요.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된다. 이때는 이게 어떤 뭐 제동등이라든가 미등 이런데 뭐 제동등이라면은 뭐 브레이크 밟고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미등만 가지고도 뒤에 차가 왔을 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해주는 건데, 뒤쪽의 안개등의 개념은 적색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등화의 중심선은 공차 상태에서 지상 25cm 이상 10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한 개 등당 유효 조각 면적은 140제곱cm 이하일 것. 이거 적색 등의 안개등을 달고 다니는 차 저는 못 봤어요. 그죠? 또 달려주지도 않고 거의 뭐 안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동등,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뒷차에 신호를 주는 등이 바로 제동등이죠. 그래서 이 제동등은 또 미등과 겸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야간에 우리가 미등을 딱 켜게 되면 뒤에 빨간불 들어오죠. 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별도의 제동등이 또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미등 자체가 2배로 확 밝아지죠. 그죠? 이런 것들 그거 한번 보자고요. 운전자의 조작, 자동 제어 제동에 의해서 주 제동 장치가 작동된 경우에 점등되고 제동력이 해체될 때까지 작동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 등광색은 반드시 적색이 됩니다. 한 개 등당 광도는 40 칸델라 이상 420 칸델라 이하일 것.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경우 제동등은 제동 조작을 할 경우에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이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예전에는 2배 이상인데 최근에는 3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아서
안전상 뒷차에 대해 알려줘야 됩니다. 3배 이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미등과 겸용할 수 있습니다. 등화의 중심선은 공차 상태에서 지상 35cm 이상 200cm 이하의 높이로 하고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그 다음에 한 등당 유효 조각 면적은 22제곱cm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중앙 제동등도 달 수가 있죠. 그죠? 양쪽에 제동등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유리 중간에다가 가운데다 제동등을 보조 제동등을 또 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시그널 램프 이런 것들은 보조 방향 지시등도 설치할 수가 있고, 왜 차량이 높을 경우에 자동차 앞쪽과 뒤쪽에 이 방향 지시등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피견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은 제외하죠. 왜? 견인차가 있기 때문에 피견인차는 뒤쪽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쪽 또는 옆면에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해야만이 좌측 우측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등화의 중심선은 공차 상태에서 지상 35cm 이상 200cm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다만 옆면에 보조 방향 지시등을 설치할 경우에 길이가 600cm 미만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200cm 이내, 길이가 600cm 이상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자동차의 길이 60% 이내의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너무 안쪽 중심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야. 왜? 분간해야 돼. 좌우 분간해야 돼. 만약에 방향 지시등을 차량의 중심선에다 설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구별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룰을 정해 놓은 겁니다. 차량 중심선과 평행한 등화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한 등당 투영 면적이 12.5제곱cm 이상일 것. 등화의 유효 조각 면적은 앞면이 한 등당 22제곱cm 이상, 뒤쪽은 37.5제곱cm 이상.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한번 쭉 참고만 하시면 합니다. 차체 너비 50%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방향 지시등이 아무렇게나 깜빡거리는 게 아니에요.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돼. 60에서 120회 이하로만 깜빡거려야 됩니다.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60에서 120회 잊지 마시고요. 등광색은 반드시 황색 또는 호박색, 황색이나 호박색이나, 호박이 좀 누리끼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색 계열로 써야 된다. 일부 젊은 층에서 차량을 좀 더 내 차를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거기다 초록색을 넣다든가 파란색을 넣다든가 이거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방향 지시등은 황색이어야 된다. 한 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보조 방향 지시등의 경우에는 0.3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이상 이하로 할 수 있다. 좀 약해도 된다 이거 보조는. 그러나 주 방향 지시등의 주광은 이래야 된다. 광도는 이래야 된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계기 및 경보장치의 성능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속도계, 검사장에서의 이야기인데 이 속도계도 진짜 내가 40km로 가면 40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성능이 저대로 맞아야 된다. 자동차는 공차 상태에서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로 검사합니다. 그리고 속도계 시험기 지침은 진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3km/h 이하야 된다. 움직이는 양이. 타이어 공기압 압력은 표준 공기압력으로 해놓고 나서 측정합니다. 자동차의 바퀴는 흙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로 점검한다. 이건 검사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그 예전에 자동차에 관련된 자격증이 검사 자격증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차 정비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기사 그러는데 예전에는 정비 계열이 따로 있었고 검사 계열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자격증을 따야 검사장에서 일을 하시고 정비 자격증 가지고는 검사장에서 일을 못해요. 검사 기능을 할 수가 없어. 또 검사 보시는 분들은 정비 잘 안 하려고 하죠. 힘들어서. 그래서 다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검사하는 것이 바로 검사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때 속도계라든가 제동력이라든가 사이드 슬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다 통합됐잖아요. 그죠? 통합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참고로만 그냥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속도계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속도계 시험기에 정면으로 대칭이 되도록 정면으로 딱 들어가서 롤러가 있습니다. 그 롤러 위에 딱 얹히는 거야. 그래서 구동바퀴를 시험기 위에 올려놓고 구동바퀴가 롤러 위에 안정될 때까지 운전한다. 그 위에다 얹어놔라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레버를 딱 당기면은 리프트가 딱 내려가면서 양쪽 롤러 사이에 바퀴가 딱 얹혀집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속도를 서서히 높여가지고 언제까지 40km/h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40km/h로 쑥 지나갈 때 예전 같으면 크락션을 한번 빵 울려줘요. 그때 측정기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40km/h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약간의 오차는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오차가 정오차 15%, 부오차 10% 이내에 들어오면 속도계는 정상이다. 요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운기, 크락션. 사실 이 크락션도 없어야 되는 건데 있는 거죠. 안전상 있는 건데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해서 소리를 내는 구조일 것. 빵, 그럼 빵이 되는데 우리가 뭐 개그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빠라바라바라밤 이렇게 음이 변동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동일한 음색선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적음의 크기는 일정해야 되면서 차체 전방에서 2m 떨어진 지상 높이에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 최전단면 2m에서 우리가 소음기 가지고 검사하는 거야. 이때 1.2 플러스 마이너스 0.05m가 되는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떨어진 지상 높이죠. 2m 지상 높이고 요 거리입니다. 1.2 플러스 마이너스 0.05m 1.2m에서 측정한다 이거예요. 음의 최소는 90dB 이상이 된다. 90dB 이상이 되고 음의 최대 크기는 규정에 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에 적합할 건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90dB 이상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실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기 및 보안 장치에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거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 지금 살펴보았습니다.